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찌기입니다. 오늘도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사라지는 여성들에 대한 사라지지 않을 기록들 중에서 천일환 작가님의 카밀라 수녀원의 유산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희란 작가님은요, 2015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영의 기원, 경장편 소설 자동 피아노가 있고요. 2017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엄마를 죽였어요. 라우라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키티 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곧장 울고 있는 라우라에게 달려왔다. 그 남자가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가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절 여기에 혼자 남기고 떠날 수 없다고 하니까. 키티 부인은 오열하는 라우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귓가에 쉬쉬 하는 키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오는 그 젊은 남자를 말하는 거지? 키티 부인은 물었다. 라우라가 키티 부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의 짙은 오렌지빛 스웨트에 어두운 눈물 자국이 남았다. 침착하렴. 자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겠니? 라우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어둠을 밝히는 카멜라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다. 등 허리를 쓸어내리는 키티 부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상반되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떠는 것 좀 봐. 가엾으라. 아가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키티 아줌마가 있어. 아가씨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순간 라우라는 키티 부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을 거두어야 할 때였다. 쥐어짜낸 거짓 눈물은 아니었지만 비밀을 감추고 있는 눈물은 카밀라에게 통하지 않는 듯했다. 쨍하고 단호한 카밀라의 목소리가 우렁찬 빗소리를 꿰뚫었다. 라우라, 이제 진실을 말해보렴.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지? 널 도우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정교한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 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모든 진실을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애원해야 할까? 카밀라의 가슴을 쥐고 흔들어야 할까? 라우라는 생각했다. 내가 애원하면 경찰을 불러 당장 그를 체포할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나를 경찰에 넘길까? 저택에서의 삶도 끝인 걸까? 세 사람의 숨소리가 교차하는 것을 라우라는 요란한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덮은 중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처형대 앞에 선 것만 같았다고 라우라는 그 밤을 회상했다. 저택에 도착했던 날부터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카밀라의 등 뒤에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에 비친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평생 그녀가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떠올랐다. 라우라는 9살에 처음으로 카밀라를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키티 부인을 따라 저택의 아치형 회랑을 걷던 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전깃불이 환히 들어와 있음에도 전설이나 동화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던 라우라는 자신이 별다른 장식도 없는 허름한 회랑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리라는 걸 짐작했다. 그들은
회랑 끝 별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고 거기에 카밀라가 있었다. 형광등이 없이 몇 개의 스탠드만으로 빛을 밝혀 전체적으로 조도가 낮은 방이었다. 저택이 지어졌을 때부터 존재했을 나무 책장에는 기울어진 그림자만이 꽂혀 있었고 카밀라는 방 한쪽 구석의 1인용 소파에 다른 그림자들처럼 비스듬히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돌아앉거나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라우라의 기억 속에 카밀라의 첫인상이랄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런 카밀라를 향해 키티 부인이 뭐라 말을 건넨 건 어머니가 먼 발치에 앉은 카밀라를 향해 엎드리다시피 하며 눈물을 쏟은 것. 키티 부인이 안내한 아늑한 침실에서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만을 기억했다. 다음날 정오가 되었어야 잠에서 깨어난 모녀는 그날 오후에는 저택에 일원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택을 가리켜 카밀라 수녀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녀가 아니었고 그들 중 그 누구도 그곳을 수녀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직 저택 바깥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곳을 수녀원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여러모로 별칭에 가까웠다. 수녀원이라는 별칭은 카밀라가 저택의 주인이 된 이후에 붙여진 것이었다. 여자들만이 모여 산다는 것, 그것도 출신도 사연도 알 수 없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씩 끄림칙하게 여겼고 수녀를 운운하며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저택은 별채를 포함하면 침실로 쓸 수 있는 방만 50개가 넘고 농장과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부지 위에 있었다. 그러나 카밀라가 저택을 사들이기 전까지 건물은 무척 오랜 시간 흉가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전의 소유자는 20세기 초반 인근의 탄광 산업을 주름잡았던 사업가의 자손 중 하나였는데 그는 자신의 증조부인지 고조부인지가 그 저택을 구입한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 그는 몇 대째 매물로 내놓은 상태로 있는 이 애물단지의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단 5번만 저택을 찾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택을 팔아치우고야 말겠다는 사람치고는 매번 자신의 조상이 귀족 노름이나 즐기려고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저택을 구입한 시대착오적인 인간이었다는 비아냥을 참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그 시대착오적 조상이 남아도는 돈으로 헛짓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산가가 아니었다면 현재 자신이 최신의 고급 승용차 같은 걸 모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란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여하간 그는 가문에 대물림되는 부호의 귀퉁이를 이어받은 사업가치고 물색이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대책 없는 경박함이 구매자를 변심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아주 옛날 옛적 지방 귀족의 성이나 별장으로 서였을 저택의 관리 상태가 엉망인 탓에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저택의 가격과 무관하게 누구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저택을 고풍스러운 호텔로 변신시키려고 했던 굴지의 호텔리어조차 차라리 신축 건물을 짓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망설임도 없이 발길을 돌릴 정도였다. 커다란 마을과 작은 도시 중간쯤 되는 크기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택이나 주변 지역의 개발에는 별 기대나 흥미가 없었다. 폐광 인근에 개발되지 않은 높은 산과 물이 닿는 평야가 함께 있다는 조건을 제외하면 번화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와의 교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았다. 바깥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도시 기반 시설이나 첨단 기술의 혜택 밖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그 지역의 숙명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수백 년 이상 겪어온 국가 지원으로부터의 배제에도
오랫동안 고수해온 삶의 방식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그들은 평야를 이용해 적당한 수준의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적당히 팔고 적당히 입고 먹고 적당히 살았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곧 큰 도시로 떠났다. 그러니 남은 사람들의 삶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저택에만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리 만무했다. 사암으로 지어진 저택의 외관은 검게 산화되어 그 존재감이 적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너무 오래 걸어놓아 누군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면 걸려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마는 결혼사진처럼 취급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건물이니만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금지된 사랑의 미래가 벌어지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 같지만 저택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에도 별다른 매력이 없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거칠거나 모험적인 젊은이들은 머리가 굵어지면 이내 지역을 떠나버렸고 저택에 딸린 비옥한 밭과 가수원 역시 도둑농사를 지을 만큼의 가치는 없었다. 그렇게 있으나마나 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저택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었다. 이전 소유주는 계약을 성사시킨 날 밤에 그나마 가장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아가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카밀라였다. 그는 웬만한 남자보다 키가 크며 성격이 몹시 드세고 취향이 까다로운 늙은 여자 카밀라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물론 사람들은 곧 그녀가 카밀라의 대리인인 먼 친척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또한 사실과는 먼 이야기였다. 키티 부인은 카밀라를 어린 시절부터 돌본 부모였을 뿐 카밀라의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었다. 라우라는 카밀라가 간혹 키티 부인을 실수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키티라는 이름이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으니 끝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감춰져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저택은 팔려나가기 무섭게 빠르게 보수를 시작했다. 카밀라는 전기와 수도, 하수 시설을 그 다음에는 가구와 집기를 이어 가축과 가수를 들였다. 그리고 대강의 보수를 마치자마자 느닷없이 수십 명의 여자들이 저택으로 이주해왔다. 그즈음 마을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키티 부인은 저택이 여성들만을 위한 복지시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밀라의 이름도 그제야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카밀라는 저택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는 법이 없었고 저택에 사는 그 누구도 카밀라에 대해 쉬 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카밀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택에 살고 있는 여자 중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타는 여자들을 카밀라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들은 카밀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그러니 그들이 새롭게 만난 누구라도 카밀라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 라우라에 따르면 카밀라는 그 저택에 들어온 뒤에는 단 한 번도 마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린 적이 없다. 여성만이 거주할 것, 정해진 노동을 공평하게 나누어 성실히 할 것, 가능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것, 술과 마약을 하지 않을 것, 자립할 능력이 생기면 저택을 떠날 것. 라우라의 어머니는 저택에 살기 위해 이러한 문항들이 가득 적힌 일종의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또한 덧붙어 있었다. 저택을 떠난 뒤에도 외부인에게 저택과 카밀라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
물론 라우라가 서약서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저택에서 17번째 생일을 맞은 날, 그녀 역시 그곳에 머무는 모든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라우라가 서명을 할 때쯤 그녀는 이미 저택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저택과 카밀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어머니가 무슨 용기로 그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달리 불이익이나 처벌에 관해 덧붙여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밀유지 서약 같은 것은 아무래도 소름 끼치는 조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서약서에는 저택이 제공할 혜택 또한 상세히 적혀 있었고 그것은 저택이 요구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이 컸다. 무엇보다 당시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거주할 공간과 충분한 식사, 심리적 안정감이 절실했다. 아니, 모든 것이 절박했다. 당시 라우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나일론 보스톤 백에는 두 사람이 갈아입을 여벌의 옷 몇 벌이 전부였고 지갑 속에는 두 사람이 제대로 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도 없는 푼돈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우라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 저택에 머문 처음 2해 동안에는 천국에서의 삶이란 것을 자주 상상했다. 물론 최소한의 위생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기는 했지만 저택은 도시의 현대적인 주거 공간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크게 개발이 되지 않은 그 지역의 낡은 건물들과 비교해도 불편한 것 투성이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 라우라의 어머니가 보러 온 것에 기생에 사는 주제에 그녀를 종처럼 부리고 모녀를 폭력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남자가 없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어머니의 재혼 상대였다. 라우라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고 여러 명의 아버지를 가졌고 그 모든 아버지들을 사잡아 그 개자식이라고 불렀다.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질을 하던 그가 한 손에 멱살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쥔 채 어머니를 베란다 난간으로 몰아갔던 밤에 모녀는 그들의 집과 그 집에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들을 모두 버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라우라는 저택에 온 뒤에도 여전히 자주 악몽을 꾸었지만 급에 질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벅차게 안도했다. 더욱이 그 저택에 머물고 있는 건강한 여자들이 한때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경험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았다. 정확히는 같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가 모종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거나 장기간 위협적인 현실에 노출되어 있던 여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카밀라 수녀원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시설이었다. 라우라 모녀가 저택의 식구가 되었을 때 이미 저택의 거주자는 2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여럿이 한 방을 기숙사처럼 공유했지만 그들은 별채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라우라가 아직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었다. 별채에는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8명쯤 있었고 어머니들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했다. 라우라와 친구들은 낮이면 일종의 홈스쿨링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 교실에서야 비로소 카밀라를 제대로 대면했다고 했다. 그녀는 키티 부인 못지않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 콧등과 광대가 높게 올라와 있는 뚜렷한 이목구비에 눈매가 매서운 데다가 말수가 적고 무표정일 때가 많아 대부분이 어렵게 여겨졌지만 실은 그저 수줍음이 많은 편일 뿐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다. 어른들이 각자의 일을 찾아 떠나고 교실 문이 닫히면 카밀라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고무줄 하나로 간단히 올려 묶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뛰어난 교사였다. 모든 과목을 혼자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적이었고 학습 과정이나 수준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 설명해 줄 만큼 인내심이 있었다. 한편으로 텃밭과 과수원 너머 공터에서 아이들과 옷을 더럽히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봐도 우러러 볼 만한 여성이었다. 아이들은 카밀라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라우라 역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동경했다. 라우라는 특히 날씨가 궂은 날에 카밀라가 본관 건물에 만들어 놓은 작은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는 동안에 우유와 쿠키를 내주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두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라우라는 글씨를 읽을 줄 알면서도 갓반 베갯니처럼 포근하면서도 상쾌한 그녀의 목소리에 이끌려 그 무리에 섞여 앉고는 했다. 그리고 때때로 정원이라 부르기엔 단촐한 화단에서 뿌리째 뽑은 펜지꽃과 직접 만든 카드를 카밀라에게 몰래 전했다. 라우라는 언제까지고 저택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저택은 하나의 도시, 국가 혹은 그보다 더 넓은 세계처럼 여겨졌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웠다. 놀랍게도 누구도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간혹 편이 갈리고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런 건 그들이 저택에 오기 전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저택의 관리인이나 다름없는 키티 부인은 뛰어난 중재자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바깥 출입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음에도 한번 저택의 일원이 되고 나면 저택을 떠나는 일이 드물었고 저택 바깥을 오가며 일을 하는 사람의 수도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택은 제한적으로나마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키티 부인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작은 지역 사회의 주민들은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는 어느 집의 누가 어떤 디저트를 먹었는지까지 꿰고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았다. 저택 밖으로 나온 여자들은 눈에 띄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저택 밖으로 나온 여자들에게 저택 생활에 대해 묻고 카밀라라는 여자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저택에 사는 여자들의 과거를 캐묻고 싶어 했다. 저택의 여자들은 전자의 질문보다 후자의 질문을 두려워했고 또 그 질문들이 어떤 편견을 전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저택의 일원이 되기 전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여자들을 세상이 쉽사리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립을 위해 마을의 일자리를 얻었던 여자들이 더 많은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홈스쿨링을 마치고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저택 바깥의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저택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나 모두가 끝까지 저택에 남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저택이라는 공간을 갑갑하게 여겼으며 간혹 저택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직업을 얻어 자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까이 지내던 여자 몇몇과 함께 집을 구하기도 했고 그 지역의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라우라의 어머니라면 가장 후자를 삶을 꿈꾸는 사람이다.
라우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택에 머무는 것을 지루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챘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는 걸 예감했다. 밤마다 먼지 얼룩으로 불투명해진 창가에 서서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 속에 어제 뿌린 향수 향기처럼 은은하게 섞여 있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외로움을 감지했다. 어쩌면 어머니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라우라가 어머니의 열정과 변덕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곧 라우라에게 저택 밖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라우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는 건 옳지 않아. 인간은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혜택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도록 해야지. 그게 우리가 카밀라와 저택의 도움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야. 라우라가 지독한 감기에 시달렸던 어느 여름, 어머니가 종일 그녀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라우라의 이마를 짚으며 한 말은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럴싸했다. 라우라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말이 모두 기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어떤 말은 라우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오, 라우라, 물론 너는 언제나 내게 의지해도 괜찮아. 너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엄마와 딸이란 원래 그런 것이란다.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건 그런 거지.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란다.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날 거란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녀는 라우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영영 눈치채지 못했다. 라우라를 사로잡은 공포는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후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었다. 성인이 되는 날은 요원하게 느껴졌고 언제라도 어머니의 불행 속으로 끌려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은 라우라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관해서라면 라우라의 예감은 단 한 번도 예감만으로 끝난 적이 없다. 만일 그들이 카밀라의 저택에 오지 않았더라면 라우라 역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외에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어머니의 삶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라우라 자신도 온갖 호기심으로 저택 바깥 세상을 누비기를 꿈꾸는 여자로 성장해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일반적인 교과 과정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줄 알았다. 눈치가 빠르고 명석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라우라의 욕망을 축소시켰다. 그녀의 욕망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어머니의 불행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 어떻게든 저택을 떠나지 않는 것. 비극의 조짐들은 빠르게 누적되어 갔다. 라우라의 어머니는 마을의 카페와 레스토랑 몇 군데를 옮겨 다니며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립에 대해 말했다. 하나, 그녀가 바라는 것은 라우라가 기대하는 자립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을 원했다. 그녀에게 저택이라는 공동체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라우라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줄 진짜 가족이 필요했다. 마을로 나서자마자 그녀는 레스토랑의 인기 스타가 됐다. 남자들은 알아보았다. 괴로운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여자. 그로 인해 강한 생활력을 갖게 된 여자. 그러나 겨우 자기 자신을 지탱할 뿐이어서 언제든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미풍에도 무너져버리는 허술한 벽과 같은 여자.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알아보았고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했다. 애당초 무너지기 위해 세워진 벽을 무너뜨리고는 그걸 모르는 체하고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버리려고 했다. 그런 남자들이 젊고 생기 넘치는 라우라의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런 남자들과 어울렸고 라우라를 뒷전에 두었다. 라우라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 자신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당당했다.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그의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그는 그 여자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해. 그러나 이런 말 또한 언제나 따라왔다. 그도 똑같았어. 그 남자는 다를 줄 알았어. 남자들이 원하는 건 죄다 똑같아. 나에게는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너만으로 충분해. 라우라는 항상 자신의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생각했다. 잠든 라우라를 흔들어 깨우는 어머니의 탄식 같은 목소리와 함께 비릿하게 풍겨오던 술 냄새 때문이었다. 악몽을 꾸거나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면 여지없이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저택을 떠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라우라가 저택과 카밀라로부터 일종의 분리불안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거듭했고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폭력적이고 위태롭게 변해갔다. 14살이 된 그녀는 16까지 저택 바깥에서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를 조롱하듯 어머니를 가지고 논 남자들을 처벌하듯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사랑에 빠뜨리고 매몰차게 걷어차버렸다. 그녀는 남자아이들에게 아무런 설렘을 느끼지 못했다. 당장에는 달콤하고 충성스러운 말로 라우라의 마음을 얻으려 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수녀원에 살고 있으니 수녀를 따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아이들이 존재했다. 라우라는 곤두박질 쳤다. 남자아이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은 작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애미의 그 딸이라며 라우라 모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라우라는 차라리 그렇게 모두가 두 사람을 정오하게 되기를 바랬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저택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라우라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우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행실을 나무라기 바빴고 급기야 그 비행들이 그녀에게 멀쩡한 가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는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마음 아파했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라우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느 날부터 지역에 드나들기 시작한 사내는 라우라의 어머니보다 10살쯤 어렸다. 라우라는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내내 어머니가 한 명의 사내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마을의 식당과 가게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사내가 가끔 자신의 어머니와 저택 앞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가 라우라의 귀에까지 흘러들었다.